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통상 전략이 한국에게는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관세 협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과 유럽에는 당장 15%의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한국은 일찌감치 FTA 재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털어냈습니다. 일본은 백악관 정상회담까지 열었지만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일본에 대한 수정 관세는 5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일본 정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협상이 끝난 줄 알았던 일본은 추가로 50일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일본 언론에서는 애초에 회담을 왜 했느냐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처지였음에도 비교적 빨리 협상을 매듭지어 15% 수준에서 관세 문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한 결과 큰 혼란 없이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며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통상 압박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에 의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유럽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방위비 증강과 무기 생산 확대를 언급하는 등 트럼프의 동맹 압박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라는 해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홍콩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당선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대중 압박을 다소 풀 조짐을 보이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욱 대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은 불안을 느껴 재빨리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 전투기와 호위함 등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며 한국과 모범적인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한국산 무기 도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며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가 붕괴한 이후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동남아 최대 무기 공급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자국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나고 국제 제재로 첨단 부품 수급까지 막히면서 무기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사면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까지 뒤따르자 이 동남아 각국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완벽히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가격, 품질, 금융지원, 납품 속도입니다. 돈이 부족한 나라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저리 차관까지 제공하고 방위산업 기반이 없는 국가에게는 과감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지원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꺼리는 기술 이전 조건도 한국은 비교적 개방적이라 동남아 국가들은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윈윈 협력이라며 한국을 선호합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 지역 내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자국 안보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승승장구하자 중국은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 빈자리를 노리고 무기 판매를 늘려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동남아 무기 수출액은 5년 새 40%나 감소했습니다. 이 품질 문제도 드러나 태국은 2017년 중국산 잠수함을 사기로 했다가 엔진 결함과 독일의 수출 승인 거부로 좌초됐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전투기의 성능에 불만을 터뜨릴 정도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동맹이지만 1979년에 국경전쟁까지 치른 중국을 여전히 경계해 중국제 무기를 꺼립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정상회담을 봐도 중국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모양새여서 베트남의 불신은 깊습니다. 미국 펜타곤은 향후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경고했는데 대만과 인접한 베트남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베트남 당국이 하나 디펜스와 접촉해 K9 자주포 도입을 타진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미 인도는 국경 분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K9 자주포 성능에 만족해 추가 도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에 가장 시달리는 나라답게 FA-50 전투기, 호위함 등 한국 무기를 다수 들여왔습니다. 베트남 역시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 등 한국 기업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덕분에 한국산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고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K방사는 주문이 폭주해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될 지경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을 주요 전차 자주포 공급원 1순위로 보고 있고 실제로 폴란드는 발빠르게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조단위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납품도 빠르니 유럽 다른 나라들도 한국산 도입에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의 이면에는 돈 문제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남아나 신흥국들과 방산 계약을 맺을 때 대금 회수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한국을 수년째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니와의 잠수함 계약금 일부도 아직 미지급되어 대우조선해양이 선투자한 부품비 수백억 원을 떠안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장비 인도 대금 지급이 순조롭지만 폴란드가 상당한 국채 부담과 경제난을 안고 있어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없다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시 장비 가격의 30%만 선수급으로 지급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료될 경우 나머지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옵니다. 이집트에 수출하기로 한 K9 자주포 역시 아직 계약금 입금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건은 현지 절차 문제가 얽혔다고 하나 국제 방산 계약에서는 이처럼 변수가 많아 한국이 돈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과거 베트남에서 인프라 공사를 따냈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고도 현지 관료주의와 지연 전략에 막혀 대금 회수가 늦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타격을 받은 베트남은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부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과 조단위 방산 계약을 맺는다면 만일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성금 비율을 높이고 확실한 지급 담보를 확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 방산 수출은 좋지만 돈 떼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인 격변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한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부자 나라들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 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부강해졌는데도 미군을 공짜로 쓰고 있다 라며 방위비로 약 10조 원을 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수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아 트럼프의 눈밖에 났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당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더 내라고 하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이 카드를 거론하자 미국조차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국이 수십 년간 염원해온 수건사업으로 미국도 쉽사리 응하지 않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는 공개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전자권 반환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2차례에 걸쳐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어 한국이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5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트럼프 때 이루어지자 한국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측은 미국 돈만 덜 들어가면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은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하고 실질적 이익을 챙겨야 한다며 전자권 환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1년 내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 SLBM, 원전 24기, 플루토늄 잠재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결심하면 6개월에서 1년 내 핵탄두 생산 가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여부가 변수지만 트럼프의 성향상 반대 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거나 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한국 편을 들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추진하며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고 주변국 반발에도 미국 뜻을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을 최악의 위협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을 활용하려 해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도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러시아도 북한 지원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도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프랑스 주도의 독자 핵억지 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직 NSC 보좌관 후커, 카토 연구소 등 이 북한 문제를 위해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을 지지하며 일부는 차선책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위협 속에서 한국을 핵무장시켜 동북아 방위를 맡기고 미국은 대만에 집중하려는 전략입니다. 러시아, 북한 밀착은 핵무장론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 동맹 조약을 추진하자 중국은 불편함을 드러냈고 대북 물자 통제와 제재 동참 기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첨단 군사 기술, 에너지 지원을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ICBM 핵탄두 기술을 넘기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가능해져 미국 내 한국을 핵무장시키려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자라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택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을 잃고 제재 속 장기 고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북한과 손잡아 한국을 잃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려 북한 침공 계획이 없지 않느냐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T-86 전차, 구형 자주포, 천무 다용장 로켓 등으로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한국 핵무장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졌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K방사는 폴란드, 동유럽, 중동, 동남아에서 수요가 급증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K방산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 리스크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생산 기술을 줘도 이 부품망, 인력 양성이 필요해 단기간 복제는 불가능하고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의 거래 외교와 국제 정세 변화는 한국의 국익 수호와 자강 전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 강국인 한국은 방산 수출 강자로 부상했고 전자권 환수와 핵 억제력 확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경제, 안보 양면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에서 이 필리핀 해양 경비대의 보급 임무를 가로막으려던 중국 함정들이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제 앞마당인 양 군림하던 중국의 오만함이 부른 자충수로 중국 스스로 국제사회의 망신을 자초한 결정적 장면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필리핀에 대한 복수를 벼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계획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지닌 한국 때문에 좌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필리핀 베타 경제 수역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이 필리핀이 낡은 상륙함 이 시에라 마드레호를 좌초시켜 해상기지로 삼고 해병대를 주둔시킬 만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이날도 필리핀 해경 함선들이 보급선을 호위하며 어김없이 주둔 장병들에게 식량 등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중국 함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군 군함 한 척과 해양경비대 함정 한 척이 짝을 지어 2대1이라는 치사한 수적 우세를 앞세워 필리핀 경비함을 위협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중국 해경선 310사함은 필리핀 경비함 바로 앞을 가로막으며 위험천만한 기동을 감행했는데요. 이는 노골적인 위협 전술로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자칫하다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죠.
두 함정 간 거리가 불과 수미터까지 좁혀지며 일촉즉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경비함의 노련한 승조원들이 급가속과 선회로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필리핀 보급선을 좌우 양쪽에서 협박하듯 좁혀오던 중국 해군 구축함과 해경 함정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 두 중국 함정이 서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쿵 부딪혀버린 것입니다. 이 황당한 충돌 장면을 필리핀 측이 영상으로 공개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충돌 결과 중국 해경선의 이물 부분은 크게 파손되어 향해 불능 상태에 빠졌고 함께 부딪힌 중국 해군 구축함 역시 선체 곳곳이 움푹 패이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침몰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해군 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낮에 날씨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 톤급 대형 함정 두 척이 서로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했다는 건 일선 승조원들이 기본적인 유관 감시 임무조차 등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이더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같은 첨단 감시 장비들도 무용지물이었고 함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을 조율하는 함교 자원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 해군의 감시 통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는 중국 해군 지휘 체계의 경직성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서방 해군들은 현장 지휘관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임무형 지휘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중앙 집권적 경직 지휘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장 승조원들이 충돌 위험을 눈앞에서 인지했더라도 이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즉각적이고 독자적인 회피 기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임무 완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승조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 상부 눈치만 보게 만드는 이 비현실적인 교리가 결국 아군끼리 팀키를 자초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드러낸 문제는 숙련된 인력의 부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마치 군함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이지스함 구축함을 포함해 수많은 신형 함정을 양산하며 해군 규모를 급속히 팽창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늘어난 함정을 굴리고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숙련 승조원과 유능한 함장을 충분히 길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첨단 무기 몇 척 더 보유했다고 강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필리핀과의 해상 충돌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질적으로 뒤떨어지면 무용지물이라는 군사 상식을 중국 해군이 스스로 증명한 꼴이죠. 중국이 이처럼 자멸의 늪에 빠져 허우덕대는 동안 필리핀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K방산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이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균형을 뒤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분야 협력은 필리핀 해군이 한국 해군 제2분대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600톤급 호세 리즈쿠 호이안 두 척은 이미 필리핀 해군의 최첨단 주력함으로 취역하여 맹활약 중입니다. 최근 미국 등과의 연합훈련이 함정들의 함대함 미사일을 연속 5발 모두 명중시키는 이 100% 명중률을 과시해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임을 증명하기도 했죠. 필리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이 최신의 3200톤급 미겔 말바르급 초기함 2척과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한국에 발주해 건조를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중국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관영 매체와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은 한 필리핀 방산 협력을 두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엉뚱한 주장으로 한국과 필리핀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측 주장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필리핀 호세 레즈급 호위함이 예산 부족 때문에 핵심 무장과 장비를 빼고 만들어졌다. 애초 계약에는 있었던 8셀짜리 수직 발사대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예인 소나 등이 빠져서 결국 껍데기만 받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필리핀의 허락도 없이 전투 지휘 체계 등을 자국산으로 슬그머니 바꾸려다 필리핀이 차라리 안 달겠다 라며 버텼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치 필리핀이 한국제 함정을 샀더니 이것저것 부품도 빠지고 엉터리였다며 비유까지 들었는데 자동차를 샀더니 문도 창문도 없이 껍데기만 왔다는 식으로 빈정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중국 전문가들은 필리핀 공군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 성능도 깎아내렸습니다. FA-50이 최근 미 공군 F-22 랩터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한 사례가 알려지자 이를 두고 미군이 의도적으로 봐준 가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애초에 FA-50에게 잡히지도 않을 텐데 미국이 FA-50을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봐줬다는 식입니다. 심지어 실전이라면 보이지도 않는 F-22에게 FA-50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을 것이라며 이번 모의 훈련 결과는 미국과 한국이 짜고 만든 쇼라고까지 몰아갔습니다. 요컨대 필리핀의 주력 무기들이 죄다 돈 없고 능력 없는 나라의 어설픈 전력이라는 식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왜곡 선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우선 호세 리즐급 호위함의 전투체계 교체는 원계약 업체인 탈레스사가 필리핀의 납기 요구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필리핀 국방부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함정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고 전투체계 국산화도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으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A-50의 F-22 가상 격추 또한 스텔스 능력을 배제한 근접 공중 기동전 훈련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는 FA-50 기체의 뛰어난 기동성과 필리핀 조종사의 기량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지 결코 헛된 선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의도적으로 맥락을 잘라내고 사실을 비틀어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필리핀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작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한국산 무기들이 필리핀에 속속 도입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든 견제해보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필리핀이 남들처럼 평범한 스펙의 무기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오버 스펙 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순차 인도될 예정인 이 미겔 말바르급 신형 초기함들은 초소형 구축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괴물 스펙을 갖췄습니다. 보통 2급 2,000에서 3,000톤대 호위함들은 탑재하지 않는 이 수직 발사대를 무려 16셀이나 장착하고 있고 심지어 최신식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까지 달았습니다. 이 덕분에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하여 함정의 방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동시에 여러 공중 표적을 추적, 요격할 수 있어 필리핀 해군은 사실상 지역 방공 능력까지 얻게 되는 셈입니다. 3,200톤급 배에 VLS 16셀과 AES의 레이더의 조합이라니 동급 세계 최강일 뿐만 아니라 5,000톤급 미니 구축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비임 무용으로 투입될 2,400톤급 원액 경비함들조차 오버스펙의 결정체로 무장합니다. 작은 경비함이면 보통 기관포나 달법한데 이들에겐 대형 호위함 수준인 76mm 함포가 탑재됩니다. 최근에는 이 경비함들의 4셀 규모의 수직 발사대 공간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함의 VLS를 단다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인데요. 만약 이 VLS에 한국형 KVLS 소형 미사일 쿼드팩 4발 탑재까지 적용한다면 한 셀당 4발씩 총 16발의 요격 미사일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평시에는 초기 임무를 하다가 유사시에는 단숨에 전투함으로 돌변할 이 전투형 경비함인 셈입니다. 필리핀이 이처럼 함정을 오버 스펙으로 꾸미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함정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한 척 한 척의 화력을 최대화해 상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하는 비대칭 전략인 것이죠. 적을 한방에 보내버릴 비수 같은 전략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필리핀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조선 분야는 물론이고 육해공 전 분야 무기체계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유연성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K방사는 서방 선진국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모방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더해 이제는 오히려 더 나은 무기체계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DNA입니다. 하나와 현대, LIG, 넥스원 등 한국의 모든 방산 기업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맞춤 혁신 정신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 필리핀은 오늘날 한국의 강력한 방산 기술을 신뢰하며 손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등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방산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지원과 비전 속에 성장한 한국 방산은 동맹국 필리핀의
최첨단 무기를 제공해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의 굳건한 우정과 군사협력은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